자, 2023년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경제 포처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 있다. 틀렸죠. 우리는 대뿔보마, 대뿔보마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 그럼 교차 탄력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녀석은 뭐야? PY, 관련 재화의 가격이 1% 변동했을 때 X 재화의 수요, 해당 재화의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 이게 교차 탄력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P하고 Q는 가격과 수요량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미분값이 탄력성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게 두 재화가 만약에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러면 Y재화를 콜라라고 할게요. 콜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사이다 수요 증가를 하고요. 콜라 가격 하락하면 사이다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으면 그 대체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성 플러스가 되고요. 보완 관계에 있다. 만약에 이게 휘발유와 휘발유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차 수요 감소하고요. 휘발유 가격 하락하게 되면 자동차 수요 증가하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완관계가 되고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독립관계, 교차 탄력성 0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진술은 틀린 진술이고요. 2번 볼게요. 소득 탄력성 0보다 큰 재화를 사치품이다. 아니죠. 우리가 소득 탄력성 0보다 크면 정상재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열등재가 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 1보다 커야 사치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득 탄력성 잠깐 볼까요? 자, 얘는 소득이 1% 변동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동하는가?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정상재이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가 되고요. 1보다 크면 사치품, 1보다 작으면 필수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우리가 대부분 사치품, 필수품도 끼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 탄력성이 만약 1보다 작으면 대부분 필수품, 사치품도 끼어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소득 탄력성으로 사치품과 필수품을 구분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1인 재화 굉장히 중요하죠. 동조재. 동조재는 어떤 거죠? 동조 효용함수는 한계대체율이 두 재화의 구입 비율에 의존할 때 우리는 동조적 효용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조재, 소득 탄력성 1인죠. 이때는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 되고요. 소득 탄력성 0인 걸 중립재, 마이너스면 열등재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모두 무한대가 되겠죠. 어느 점에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럼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얘는 뭐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가격 탄력성 무한대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볼게요. 자, 여기 우리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원점 절편 이렇게 하겠어. 원점. 그래서 원점은 엄마, 절편은 자식이야. 원점에서 항상 엄마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번 지문 같은 경우 가격축이 양의 절편을 뚫고 가격축이 양의 절편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원점 절편, 분모가 더 작고 분자가 더 크죠. 탄력성은 1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1보다 작다. 요 지문도 틀렸네요. 그런데 이 공급의 탄력성에서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잠깐 수식을 쓰면 공급의 탄력성은 dP분의 dQs, QS분의 P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런데 공급 곡선이 이 우상향 직선이라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일정할 거라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 일정하니까 공급의 기울기 역수의 역수도 일정할 거라고요. 그 무엇이 탄력성 크기를 결정한다?
Q분의 P가 탄력성 크기를 결정한다. Q분의 P는 어떻게 구한다?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가는 공급 곡선 점일수록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져요. 공급의 탄력성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1보다 크지만 작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4번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원점에서 그 출발하는 공곡선은 무조건 탄력성 1이죠. 원점, 절편, 분자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공급의 탄력성은 1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요함수가 시장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져 있고요. 균형에서의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도출하세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의 균형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요와 공급 일치시켜 보면 36 마이너스 4P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넘기면 8P는 4 넘기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5가 되겠네. 그래서 균형 가격은 5로 정해집니다. 5로 결정되고요. 요 균형 가격 5를 있죠. 5를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균형 거래량 16이 나올 거예요. 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급 곡선의 Q의 절편이 마이너스 하니까 그럼 P의 절편은 어떻게 될까? P의 절편은 P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Q가 0이 되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 원점을 출발하지 않고요. 절편이 1인 우상에 향한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은 이제 어떻게 돼? P의 절편이 9, 4, 36이니까 P가 9가 되겠죠. 9. 그래서, P가 9면서 우하향한 이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세요. 이 소비자 잉여는 이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될 테니까 밑변 어떻게 됩니까? 16 곱하기, 그 다음에 9에서 5변, 이 높이 4가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삼각형 면적 하면 32가 나오고요. 생산자 잉여는 이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1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32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워낙 쉬운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고, 자, 정부가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수요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수요함수는 100-2P이기 때문에 자, P의 절편은 50이 되고요. Q의 절편은 100이 되겠죠. 이렇게 우하향 직선이고요. 근데 공급량은 20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2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급선은 그러면 단위당 10의 세금을 부과했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이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균형 가격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균형 가격은 결국은 뭐냐면 자, 시장 수요 100-2P 콜 20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2P는 80이 되니까 P는 40이 되겠죠. 균형 가격은 40이 되는데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를 하더라도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그대로죠. 그래서 그대로니까 이게 소비자 가격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10만큼 세금 뗀 만큼 이게 생산자 가격이 되겠죠. 전액 소비자 부담입니다. 전액 생산자 부담이 될 거고요. 요 균형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시장 가격은 계속 4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나와 있죠. 이런 케이스. 우리가 보통 토지 서비스 같은 경우 그렇죠? 토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를 하더라도 생산자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수직이 올라가더라도 그대로겠죠. 요 균형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생산자 가격만 떨어진다고요. 전액 생산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 이제 소비자 이론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봤더니 효용함수가 x, y의 제곱. 자, 얘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x, y의 제곱 주어져 있고요. 자, x제 가격이 원래 이제 1이었고요. 1이고 y제 가격은 얼마였어? 2였는데 소득은 지금 90이에요. 그런데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변동을 했어요. 어떻게 변동을 했냐면 효용함수가 루트 XY로 여전히 콥 더글라스. 근데 소득은, 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어떻게 돼? 100으로 변동을 했다. 이때 값의 효용이 그때와 같은 X제, Y제 구매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뭐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코업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우리는 보통 수요함수에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효용함수가 이럴 때 보통 수요함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m 대입하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3분의 1이 되겠죠. x제가 1, 그 다음에 소득이 90이니까 소비량은 30이 되겠죠. y제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 m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자 y제 가격이 아까 2였잖아요. 2. 그리고 소득 90 대입하게 되면 30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xy, 루트 xy로 바뀌었고요. 가격은 그대로. 소득이 또 100으로 변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x제, y제 또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50, 25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x제는 20개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y제는 5가 감소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도 소비자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기업, 무차별 곡선의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땡이죠. 우리 한계 효용 이론이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기수적 효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한계 효용 이론은 효용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즉 기수적 효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족값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 너무나 비현실적이니까 그 반성에서 출발한 게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무차별 곡선 이론은 효용을 숫자를 매길 수는 없고 선호의 순서를 매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수적 효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한 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한 재화가 비재화면 그래서 만약에 이 X재화가 비재화예요. 그래갖고 얘가 쓰레기, Y재화는 쌀이야. 그러면 이제 무차별 곡선 우상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상향하는지는 제가 설명 좀 드렸을 거예요. 자, 효용의 증가 방향을 보게 된다. 그러면 X제가 쓰레기야. 효용의 증가 방향은 쓰레기는 줄어들수록 쌀은 많아질수록 이렇게 효용의 증가 방향이라고요. 그럼 이 녀석을 원점으로 보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이때는 두 번째는 Y제가 이제 비효용제인 케이스예요. 자, Y제니까 Y제가 이제 뭐 쓰레기. 만약에 X제는 뭐 사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효용의 증가 방향이 어떻게 된다? 쓰레기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수록 쌀은 많아질수록 이게 효용의 증가 방향이라고요. 그 원점에 대해서 볼록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물론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인 경우는 우하향하게 되는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됩니다. 오목하게 돼요. 그래서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열등제이면서 대체보다 소득효과 크기가 커버리면 얘는 기편제가 되겠죠. 이건 뭐 워낙 뭐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유행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은 수평적 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의 수요곡선, B라는 사람의 수요곡선 해갖고요. 이걸 수평으로 더하면 시장 수요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뭐야? 여러분들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 유행 효과 또는 무슨 뭐 스노브 효과, 뭐 속물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시적 소비 같은 거, 베블렌 효과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수요가 상호 의존적이면 이렇게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상호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수평적 하면 시장 수요. 땡 틀렸죠. 그래서 자, 우리 가격 변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X제와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에 의해서 자, 우리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효용이 고정된 상태에 논의하기 때문에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논의해야 된다고요. 그럼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X제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두 제와의 상대 가격 PY분의 PX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니까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길기 두 제와의 구입 비율도 이렇게 변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Y제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X제 소비를 증가시켜 Y를 X로 대체했다. 그래서 X제 수요량은 증가하고 Y제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자, 그런데 XJ 가격,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무조건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XJ 소비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야, 정상재라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열등제면 수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게 소금 효과가 될 텐데 만약에 기펜제가 되려면 무조건 열등제가 돼야 돼. 열등제가. 자, 그러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의 소비량은 증가를 했는데 열등제여갖고요.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비량이 줄었어. 근데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보다 커버리면 X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무슨 기폐대역설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요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럼 시장의 수요 고서는 개별 수요 고서는 수평 합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인 경우만 되고요. 상호 의존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소비의 네트워크 효과, 뭐 편승 효과, 백로 효과 이딴 거 존재할 때는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지금 생산자율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우리 한계기술 대치는 등량곡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량곡선은 생산자에게 동일한 생산량을 주는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죠. 그래서 이 등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기술 대치율이 될 텐데, 이제 이 한계기술 대치율은 두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의 비율, 노동의 한계 생산성 나누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량곡선이 원점에 지금 볼록한 이유는 뭐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죠.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량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이유는 뭐야? 한계 기술 대체율을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은 이제 그 대체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 대체 탄력성은 두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 상대 가격이 1% 변동을 했을 때 두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 L분의 K가 몇 % 변동하는가? 요게 대체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탄력성이 일정한 생산함수를 우리는 CES 생산함수라고 했죠. CES 생산함수.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 선형 생산함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모두 동차 생산함수고요. 모두 대체 탄력성이 일정한 CES 생산함수라고요. 자, 우리 코옵 더글라스 생산함수 같은 경우는 대체 탄력성 1로 일정하고요. 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일정하죠. 극단적으로 노동만 투입, 자본만 투입.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같은 경우 대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대체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량곡선이 직선이다. 그럼 대체 탄력성은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영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아니죠. 자, 우리 규모에 대한 수익과 동차 생산함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생산함수가 딱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을 람다배, 자본 람다배 해갖고요. 그 생산량을 계산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생산량의 람다의 R승배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R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R이 1보다 커버리면 원래 생산량의 람다배를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R이 1이면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R이 1보다 작은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죠. 그런데 만약에 R이 0이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영차동차죠. 영차동차면 생산량은 변동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노동 2배, 자본 2배.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1차 동차일 때만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인 거니까 틀렸고요. 마지막 5번. 규모에 대한 수익은 장기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한계 생산 체감은 단기에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했죠. 단기 생산함수는 한계 생산, 체증 불변 체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 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노동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증가량이죠. 이때 암묵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본은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차가 하면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 한번 봐보세요. 규모에 대한 보수는 지금 노동과 자본을 모두 동시에 변화하고 시키겠잖아.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자본도 변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는 장기에 나타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제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들은 장기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장기 이유는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장기 균형 잠깐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장기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뭔가 가격을 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별 기업은 그 가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로서는 수평선이 되고요. 자, 이게 가격이 되는 동시에 평균 수입 한계 수익과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윤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달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달성될 때, 자 보세요. 이 최저점을 MC가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요 점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게 가격이죠. 그러면 그 가격이 LAC와 일치해야, 평균 비용과 일치해야 이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P 이꼴 오토 MR이니까 MR, LMC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LMC하고 LAC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은 LAC의 최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저점에서 SAC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SAC의 최저점을 선택하니까 최적 시설 규모를 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SMC가 SAC의 최저점을 또 뚫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요 순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규모의 불변 경제니까 또 뭐이 성립할까요? 오일러의 정리 성립을 하겠죠. 오일러의 정리. 노동자한테 노동의 한계 생산물만큼 지급하고 자본가한테 자본의 한계 생산물만큼 지급하게 되면 총 생산물의 싸그리 완전히 분배되더라. 이게 이제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조건은 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격은 장기 평균 비용과 일치하겠죠. 이윤이 0이 돼야 되니까 기억 맞고요. 이윤은 틀렸죠.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커버리면 이건 뭐야? 초과이윤 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 이윤이 0이다? 아니죠.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합니다. 그 완전 경쟁. 그리고요. 더 이상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윤 0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장의 진입과 탈퇴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리을, 미음이 맞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죠.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자, 일단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어떤 수요 함수를 우리는 역수요 함수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역수요 함수로 바꾸게 되면 P는 50-2분의 1 Q가 되고요. 자, 이 역수요 함수를 통해서 우리 한계 수입 함수를 도출하게 되면, 자, 한계 수입은 가격 축의 절편 같고 기울기 2배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비용 함수가 Q의 제곱 더하기 20Q니까 한계 비용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한계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자, 2Q 더하기 20 요렇게 미분이 되고요. 자, 그럼 이윤 극대화 조건 MRMC겠죠. MRMC 이윤 극대화 조건. 그래서 50-Q 이퀄 2Q 더하기 20이 되죠. 자, 그러면 3Q는 20이 되죠. 20. 그래서 3Q는 넘기면 30이 되니까 Q는 10이 되겠네. 12. 이윤 극대화 생산량 10이 되고요. 요 10을 이제 수요함수에, 우리 수요함수에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니까 Q10을 수요함수에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Q10을 여기다가 수요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P는 50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45가 가격이 되겠네요. 45. 맞죠? 45.
자, 그러면 이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일단 10이 나왔고요. 자, 가격은 45인데 이윤을 계산한 이윤. 여러분 이윤 계산할 때 이제 이윤극대화 팁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자, 이윤은 TR 빼기 TC 하면 이윤 되겠죠.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잘 구하지 않아요. 단위가 좀 커지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은 TR은 총 수입이니까 P 곱하기 Q고요. 얘는 TC는 AC 곱하기 Q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P 빼기 AC 하고요. 전체 Q. 이렇게 해서 이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요. 그럼 이 함수를 통해서 평균 비용 계산해 볼까요? 평균 비용은 TC를 Q로 나눈 거니까 자, Q 더하기 20이 되겠네. 그쵸? 근데 아까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이었죠? 10이니까 얘는 10 더하기 20 평균 비용은 3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 가격은 아까 45였고 평균 비용 30이고 생산량 10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윤은 150이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자,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뭐 이윤극대화 생산량 물어봤으니까 Q는 10이고요. Q는 10이고 이윤은 15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가격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우리 가격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달리 받는 게 가격차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다르면 그때는 가격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먼저 볼게요. 극장에서 조조 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 한 예이다. 맞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상급 가격차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급 가격차별 같은 경우는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받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따로 분리시켜서 가격을 달리받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 관람료 같은 거, 연소자, 경로오지 등 소지자한테는 좀 낮은 가격, 일반인한테는 비싼 가격, 그 다음에 또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오전과 심야에는 낮은 가격, 뭐 저녁에는 높은 가격, 수출용은 낮은 가격, 내수용은 높은 가격, 가정용 수도요금 낮게, 고급 목욕탕 수도요금 높게, 뭐 비수기는 낮은 가격, 성수기는 높은 가격, 주중에는 낮고 주말에는 비싸고, 전화요금을 또 심야에는 낮은 가격, 주간에는 높은 가격, 택시요금 우리 주간에는 낮은 가격이죠. 근데 심야 할증하죠. 왜 심야에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 매우 작아요. 그럼 가격을 인상하죠. 높은 가격. 뭐 노래방 이용 요금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받는 걸 상급 가격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조조 할인 이건 상급 가격차별.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가격을 달리받는 상급 가격차별이 될 거고요. 자, 2부 가격제가 나와 있죠. 2부 가격제는 이제 뭐예요? 이것도 광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녀석도 가격차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부 가격제는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수요 곡선이 나와 있고요. 자, 제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일치한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수평을 일치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 요 점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균형이 달성되죠. 근데 이게 순수 독점이라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순수 독점의 생산량이 결정되겠지만 2부 가격제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까지 생산량을 늘린단 말이에요. 늘려서 자,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이 ABC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는 금액은 이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거니까 ABC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보통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소비자 잉여를 가입비, 연회비, 기본요금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다고요.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시설요금은 또 P1으로 책정을 해갖고요. 모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는 금액을 다 싸그리 받아내는 거. 이게 바로 2부 가격제다. 그래서 얘는 1급 가격차별과 매우 유사하죠. 이것도 일종의 가격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 가격차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받는 건데, 이건 당연히 전매가 불가능해야 되겠죠. 전매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책정을 해놨는데 싼 데 사서 비쌀 때 팔아먹고, 이게 전매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상급 가격차별을 한번 조건 보도록 할까요? 물론 당연히 가격차별을 하려면 독점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점력이 없는 완전 경쟁 기업들은 가격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할 점은 또 뭐냐면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 그 독점에서 이제 보통 가격 차별을 다루게 되다 보니까 야 독점만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독점적 경쟁 과점도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독점 기업만큼의 어떤 그렇게 그 높은 독점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집단 수요 시장이 쉽게 구분이 돼야 될 거고요. 재정거래 불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급 가격 차별 하려면 탄력성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번도 맞는 진술이고요. 4번. 자, 우리 상급 가격 차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제 시장이 두 군데야, 시장이. 그러면 A 시장의 한계 수입과 B 시장의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이 또 일치해야 돼요. 그럼 아모로스 로빈스 공식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따른 높은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이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질문은 틀렸죠.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다가 또 낮은 가격 설정한다? 이게 틀렸고요. 자, 1급 가격 차별. 우리 1급 가격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수요 곡선이 MR과 일치하죠. 모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 금액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MR과 일치해. 그러면 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결국은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과 일치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 금액을 다 따로따로 다 받아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전부가 독점 기업의 이윤으로 귀속이 되면서 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 1급 가격 차별은 2부 가격 설정과 유사하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독점 및 독점적 경쟁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우리가 자연 독점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을 하죠. 독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떤 시장 수요 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 기업 평균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 평균 비용이 매우 아주 좀 높은 상황이죠. 높은 상황. 이때는 경쟁 체제가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업의 평균 비용 구조를 봤더니 평균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족하고 나서도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이런 엄청난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한테 다른 기업은 덤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이제 초기 개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은 산업들, 전력, 전신, 전화, 수도, 철도 주로 국가의 공익 사업들이 많죠. 이런 게 바로 자연 독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규모의 비경제 아니고요. 틀렸고. 그다음에 순수 독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라고? 순수 독점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발생시키죠. 무슨 소리야? 발생시키죠. 자,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보시게 되면 완전 경쟁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이 달성돼요. 달성돼서 이만큼이 소비자이며 요만큼이 생산자이며 사회적인 을 가장 크게 한다고요. 근데 독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MR하고요 MC 나와서 어떻게 돼요? 자, 생산량 줄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만큼 비효율성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이번 3번. 독점적 경쟁은 장기에서 기업의 이윤이 0이 된다. 그렇죠. 자,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과 마찬가지로 장기에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장기의 이윤 0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에 이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가격 곡선과 장기 평균 비용이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윤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될 거고, 독점적 경쟁은 동질적인 제품 아니죠. 우리 독점적 경쟁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 경쟁의 특징과 독점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의 특징은 뭐죠?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있어요. 이것도 공통점이고요. 장기에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서 개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가 보장이 돼. 장기에 정상 이윤만을 넣고 장기 이윤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 경쟁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이 독점력이 없단 말이야. 독점력이 없는 이유는 결정적인 제품이 동질적이야.
그런데 독점적 경쟁은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이제 약간 차별화됐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독점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우리 뭐 단골 손님을 보호하고 또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품 차별화, 결정적인 제품 차별화고요. 그 다음에 비가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자, 물론 가장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과점 시장이죠.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하지만 독점적 경쟁도 이런 비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뭐 제품 차별화, 광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격 차별할 때 독점만큼의 높은 독점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에도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질적인 제품 틀렸고요. 가격 경쟁을 한다 틀렸죠. 비가격 경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제 과점 시에 꾸르노 모형이 출제가 됐어요. 뭐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수요함수가 딱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일단 역수요함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역수요함수는 P는 어떻게 돼? 20-Q가 되는데 자, 두 개의 기업이 A, B가 존재하니까 역수요함수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20-QA 빼기 QB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기업이 한 개 비용이 모두 10으로 똑같다. 산업 전체의 생산량 계산하세요. 물론 이거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정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다른 케이스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역수요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제 기업 A의 총 수입함수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총 수입함수에다가 이제 이 PA, QA 여기다가 이 역수요함수를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집어넣으면 20-QA 빼기 QB 곱하기 QA죠. 요걸 전개를 한 다음에 요걸 QA에서 미분하게 되면 이게 기업 A의 한계 수입함수가 나오죠.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역수요함수가 딱 주어져 있어. 그러면 기업 A의 한계 수입 계산하세요. 그러면 절편 갖고 기업 A의 생산량에다만 2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 10이잖아요. 한계 비용 10이니까 요 MRA 콜 한계 비용 10 연립하잖아요. 그럼 얘가 기업 A의 반응함수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기업 B의 반응함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기업 B의 반응함수는 뭐야? 이제 구할 때 한계 수입은 자기 자신의 생산량에다 2배를 곱해라. 그러니까 기업 B 한계 수입 함수는 20-QA QB에 2가 붙어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퀄 10 하면 또 기업 B의 반응함수죠.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하게 되면 각 기업의 생산량 3분의 10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 전체의 생산량은 3분의 20이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실상 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똑같을 때는 완전 경쟁의 3분의 2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생산량 해볼까요? P = MC. 자, 완전 경쟁의 생산 P = MC니까 20-Q는 10이니까 Q는 10이겠네. 그러면 꾸르노 시장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의 생산량 3분의 2니까 10 곱하기 3분의 2. 바로 3분의 20.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진짜 팁을 또 드리면 우리 두 기업이 이제 비용 구조가 다를 때는 어떻게 구할까요? 다를 때는 공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볼게요. P는 이제 역수함수예요. A-BQ 할 때, 그쵸? 이렇게 주어지면 QA는 자, 3B분의 3B A-2MCA 더하기 MCB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QB는 3B분의 A-2MCB 더하기 MC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3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게임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5월 전략은 뭐죠?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한테 유리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내시의 전략은 상대방이 주어진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이건 5월 전략이죠. 틀렸고요. 우리 복점시장,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시장을 복점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내시 균형은 두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죠. 하나만 존재한다. 땡이고요.
자, 어떤 게임에서 5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모든 5월 전략 중에 내시 균형이죠. 그래서 그 뭐 5월 전략 균형이 더 강한 개념이니까 5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한테 유리한 전략이고 내시 균형은 상대방이 주어진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5월 전략 균형 속에 아니 내시 균형 속에 5월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고요. 이거 맞고요. 3번. 그다음에 우리 순차 게임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시 조건만 충족하면 안 되죠. 순차 게임에서는 내시 조건 플러스 뭐야? 신뢰성 조건도 충족을 해야 완전 균형이 달성됩니다. 자, 승자의 불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 입찰제가 도입됐다. 땡이죠. 승자의 불행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경매를 한다고 생각해요. 경매. 어떤 재화가 있어요. 어떤 이런 어떤 재화가 있어. 뭐 알파라는 재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알파라는 재화가 있는데 요 재화에 대해서 경매를 붙여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300을 지불하고자 하고요. B는 200을 지불하고자 하고요. C는 이제 100을 지불하고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지불하고자 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어떤 금액 있죠. 금액의 어떤 평균이 이 재화의 진정 가치가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300, 200, 100을 제시한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인 가치가 이 재화의 가치에 해당될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낙찰이 되죠? A한테 낙찰이 되죠. 그럼 이 재화의 평균 가치는 200밖에 안 되는데 얘는 300에 주고 낙찰받는 거예요.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그렇죠. 승자의 저주. 그래서 보시면 승자의 저주는 승자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쟁에서 이겼어, 지가.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해갖고요. 도리어 위험에 빠지는 상황. 그래서 공동가치 경매, 뭐 이런 가치 경매 있잖아요. 경매 몸품을 A가 평균에서 너무나 과대평가해. 근데 과대평가한 사람에게 낙찰된다고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찰제라는 게 뭐죠? 입찰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내. 입찰자가 원하는 입찰 가격을 적은 다음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최고 가격을 낸 이 사람한테 낙찰받는 방식이 최고 가격 입찰제예요. 이러한 최고 가격 입찰제는 당연히 승자의 저주로 불러오기 때문에 도입되는 게 제2 가격 입찰제예요. 그래서 최고 가격 입찰제에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가를 적은 A 있죠. 이 사람한테다 뭐 한다? 일단 낙찰자로 선정을 해. 하되 금액은 두 번째 차선 입찰 금액 있죠. 이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제2가격 입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도 게임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보수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뭐 내시균형을 모두 골라보세요. 내시균형 볼까요? 기업 E가 전략 A를 선택했을 때 기업 1은 전략 A, B 뭐 선택합니까? 16, 3, 16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딱 찍어 놓고요. 자,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기업 A가 전략 A를 선택했다면 기업 B는 전략 A를 선택한 8, B를 선택한 6이니까 8을 선택을 하겠죠. 여기를 또 선택하네. 이건 내시균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업 1이 전략 B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30, 기업 2부터 먼저 보죠. 기업 2가 익숙하니까. 기업 2가 전략 B를 선택하게 되면 80, 기업 1은 전략 B를 선택을 하겠죠. 자, 반대로 기업 1이 전략 B를 선택했다. 그 기업 2는 71, 전략 B를 선택하겠죠. 이것도 내시균형이 되겠네. 내시균형은 16, 8, 10, 11.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이제 생산요소 시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산요소 시장의 어떤 그 이윤대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자, MRPL은 MFCL이죠. 근데 만약에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VNPL과 MRPL이 일치하고요. 만약에 노동시장까지도 완전 경쟁이면 MFCL과 임금과도 일치하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물 시장이 공급 독점이야. 그럼 얘는 P 곱하기 MPL이고 얘는 MR 곱하기 MPL인데 생산물 시장이 공급 독점이면 P가 MR보다 크기 때문에 VNPL이 MRPL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이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거든요. MFCL은 임금보다 더 크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 독점이 되게 되면 요 MRPL이 임금보다 더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되고요. 2번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은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임금이 되겠죠. 완전 경쟁에 비해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맞죠? 보시면 만약에 이게 완전 경쟁이 있다면 이 MRPL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임금, 완전 경쟁 시장의 고용량이 결정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요 독점으로 바뀌게 되면 자 이게 MRPL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을 통해서 MFCL 곡선이 도출되고요. 자 MRPL 이퀄 MFCL은 이익묵대와 노동량을 정하는 조건이야. 임금을 어디서 정합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전 경쟁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임금은 더 떨어졌네. 임금은 떨어졌고 고용량도 감소했네. 모두 하락하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여기 뭐 지금 봤더니 전용 수입하고 지금 뭐 경제적 잣대와 관련된 개념이 출제가 됐어요. 생산 요소의 공급이 수직이면 잣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용 수입은 어떤 거다 어떤 거다 나와 있죠. 자, 우리 이거 먼저 리을 먼저 해결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있죠.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의 노동을 공급할 때 이 노동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소득은 이만큼이에요. 임금 소득은. 그러면 노동자는 최소한 이만큼을 받고자 해. 그러면 노동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이전되지 마세요. 자,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마세요. 전용되지 마세요. 라고 묶어두기 위해서 최소한 이 녀석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요소 공급자가 받아야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전용 수입은. 맞죠? 맞고요. 그래서 디귿만 보도록 할게요. 디귿.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 B가 노동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니까 B가 바로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요만큼이니까 A가 바로 불로소득, 경제적 지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처럼 생산요소의 공급이 수직이다? 자, 만약에 생산요소의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모두가 전용 수입이죠. 근데 생산요소의 공급이 수직이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모두는 경제적 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직일 때 경제적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수평일 때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소득 분배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우리 소득 분배 이론은 크게 이제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로 나눠지죠. 자, 기능별 소득 분배는 자, 노동, 자본, 토지, 지주한테 얼마큼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노동자한테 지급되는 보수가 임금, 자본가한테 지급된 보수가 이자, 지주한테 지급된 보수가 뭐 지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주주들한테 분배되는 보수가 이윤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게 기능별 소득 분배고요. 자, 계층별 소득 분배는 뭐 노동자 계급이냐, 자본가 계급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계층이 얼마큼 가져가고 부자가 얼마큼 가져가는가 이게 관심사가 있는 게 계층별 소득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임금이자 지대 이윤 이건 뭐죠? 기능별이죠. 기능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능별은 바로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게 관심사고요. 계층별은 가난한 사람이 얼마큼 가져가고 부자가 얼마큼 가져가는가 이게 계층별이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층별 소득 분배의 대표적인 중심 지표가 로렌츠 곡선이거든요. 로렌츠 곡선. 그런데 여기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가까워질수록 평등하죠. 불평등한 분배. 이거 틀렸네. 그래서 로렌츠 곡선 잠깐 볼까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인구 누적 비율, 물론 가난한 사람도 줄을 세워놨고요. 여기는 소득 점유율이죠. 그런데 이 로렌츠 곡선이 만약에 대각선과 일치한다면
가난한 사람 20%가 소득의 20% 점유하고 있고요. 40%가 4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선이죠. 근데 완전한 불평등이면 99%가 소득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다 가져가. 꺾여버리면 완전한 불평등입니다. 현실적인 로렌츠 곡선은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졌으면 평등, 자꾸 멀어지면 불평등이 되겠죠. 불평등이.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얘기고요. 자, 그런데 로렌츠 곡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 로렌츠 곡선을 갖고는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뭔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국가, A라는 집단, 또 B라는 집단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이 녀석이 얘보다 더 완전 평등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두 집단 간의 로렌츠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교차돼 버려. 이렇게 교차돼 버리면 어느 사회가 더 평등한지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로렌츠 곡선.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고요. 자, 리을 진위계수가 나왔네요. 진위계수. 자, 진위계수는 이제 이 면적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수적 방법으로 이제 한번 도출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수적 방법으로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여기가 자, 진위계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면적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이 알파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만약에 이 녀석이 대각선과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알파가 0이니까 0보다 크겠죠.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쭉쭉쭉쭉 떨어져 갖고 1을 꺾여버리면 베타가 빵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위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대각선에서 가까워질수록 진위계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진위계수가 작아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가까워지니까 평등한 분배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이제 거의 1에 가까워지면 완전한 불평등이죠. 불평등.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후생경제학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1번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소비의 계약곡선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계약곡선은 이제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죠. 자, 두 재화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돼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돼.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을 대표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왈라스 균형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왈라스 균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시장을 제외한 한 시장을 빼고 나머지가 다 균형이야. 다 균형. 그러면 나머지 시장도 자동으로 균형이 된다. 요게 왈라스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으면 그 시장도 언젠가는 균형을 다룰 것이다. 되는 거고, 일반 균형은 뭡니까? 모든 시장이 균형이 되는 거. 일반 경쟁 균형.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균형이 달성되는 거. 그래서 경제 내의 모든 시장이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일반 균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 균형이 이제 왈라스 균형이 되려면 왈라스 균형이 달성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뭘까? 자,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를 해야 되고요. 기업들은 이용 극대화를 추구를 해야 되고요.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해야 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이해됐죠? 그래서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정한 조건이 나와 있죠, 방금. 일정한 전제하에서 그런 조건이에요. 전제하에서 일반 왈라스 균형은 일반 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차선의 이론이 나와 있죠. 차선의 이론. 이 차선의 이론은 이제 이거죠. 최선의 파레토 효율성 배분을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죠. 조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의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5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 5개의 조건을 다 충족하면 바람직하겠죠. 최선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하나가 깨진 상태야. 4개를 충족한 상황이 있고 3개를 충족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미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그나마 4개 조건을 효율적인 조건을 더 많이 충족하고 있는 4개가
차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선만 있지 차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조건이 이미 깨졌단 말이야. 깨지면 차라리 다 깨진 게 나아. 다 깨진 게 낫다고요. 아니면 다 모두가 충족하거나.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경제개혁 조치들을 추진할 때 점진적인 접근 방법. 야, 하나씩 고쳐나가자.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제거한다 그래갖고요. 사회적 상황이 반드시 나아진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 되겠죠. 차선의 이론,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생경제의 제1정리. 자, 후생경제의 제1정리가 뭡니까?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자동적으로 파레토 효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자동적으로 파레토 효율.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후생경제의 제2정리는 이제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한다? 아니죠. 가격체계는 절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제2정리는 뭐야? 제2정리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볼까요? 그러니까 제1정리는 모든 개인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그다음에 시장 실패가 없다면 완전 경쟁이면 자동적으로 파레토 효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제2정리는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저 뭔가 여기가 A라는 사람의 원점, 여기가 B라는 사람의 원점인데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이런 무차별성이 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금 뭐야? 뭔가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죠. 만족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지만 뭔가 공평성 측면의 문제가 되죠. 소비자 A의 효용은 매우 낮고 소비자 B의 효용은 매우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대충 여기다 툭 던져놓고 재분배를 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가격 체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에 맡겨. 그러면 모색 과정을 거쳐서 얘가 막 수요와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발생을 해갖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럼 제2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점도 완전 경쟁 시장에다 맡기면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평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걸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격 체계는 누구한테? 시장에 맡기는 것이지 정부가 가격 체계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짓으로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의 외국 비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여기 사적 한계 비용이 주어져 있죠. 2분의 1 Q 더하기 300이 주어져 있고요. P는 500이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격은 딱 50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의 피해액이 단위당 100이야, 단위당 100. 그러면 얘가 한계 외부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 외부 비용이 된다. 그럼 이때 기업 A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 소비 과정에서 위협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P가 PMB가 되고 SMB가 되죠. 500. 그리고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셜 마지널 코스트, 사회적 한계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MC는 자, PMC에다가 MEC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 PMC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MEC 100을 더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Q 더하기 400이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조건 SMB하고 SMC를 이렇게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럼 SMB가 500 1콜 SMC는 2분의 1Q 더하기 400이 되니까 자,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200이 되겠죠. Q는 20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제 이것도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자,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시장 생산량보다 더 크다. 이거 틀린 지술이죠? 보시면 생산의 외부 비경제 같은 경우는 자,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한계 외부 비용을 더한 게 사회적 한계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보다 커.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는 사적인 한계 편입과 그렇죠. 사적인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요 QP가 결정된다고요. 이게 이제 QP가 뭐야? 시장의 생산량이 되죠. 시장의 생산량. 시장의 생산량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한계 외부 비용이 체증한다면 자, SMC는 어떻게 된다? 요 PMC에다가 한계 외부 비용을 더한 만큼 이게 SMC가 되겠죠. 그럼 SMC하고 SMB가 만나는 점, 요 점이죠. 여기가 바로 사회죠, 사회. 그래서 사회주고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돼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생산에 부정적 위협성이 있다. 이때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보다 작죠. 사적 한계 비용은 사회적 한계보다 작다. 이거 맞겠네. 자, 그다음에 소비의 외부 부정적 위협성이 있다.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묶어서. 자, 우리 소비의 과정 외부성이 존재한다. 소비 외부 경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럼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개인의 만족감은 100이에요. 그런데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여서 20만큼의 제3자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실상 사회가 느끼는 만족감은 120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소비의 외부 비경제는 흡연이죠. 흡연하는 개인의 만족감이 100이야. 그런데 제3자에게 20만큼의 비용을 끼쳐요. 제3자에게 간접 흡연을 통해서. 그럼 사회가 느끼는 만족감 80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생산의 외부 경제, 과수원 양봉업자. 그럼 과수원의 생산자의 개인의 생산 비용은 100이야. 그런데 양봉업자한테다가 의도하지 않은 만큼 20만큼 혜택을 준 거야. 한계 외부 편입만큼. 그러면 사회적으로 들어간 비용 80밖에 안 들어간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강산류의 화학공장, 섬유공장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요. 섬유공장의 생산 비용은 사적인 생산 비용은 100이에요. 근데 강하류연이 양식업자한테 20만큼 비용을 끼쳤어. 그럼 사회적인 비용은 120이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소비의 부정적 위협성이 있다. 그러면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더 크죠. 부정적 위협성. 요거 흡연이잖아, 흡연. 이게 더 크단 말이야. 틀렸고요. 자, 코어주 정리. 자, 코어주 정리는 어떤 거죠? 이제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누구한테든 뭘 부과를 해야 돼. 누구한테든 환경재산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환경 오염의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바로 코어주 정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코어주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되죠. 거래 비용이. 그래서 코어주 정리는 거래 비용이 크기가 무관하게 잠깐 볼까요, 지금? 거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 경제의 위협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틀렸죠. 무관하게 틀렸죠. 근데 마지막 고유지의 비극은 긍정적 위협성 땡이죠. 부정적 위협성이죠. 무슨 소리야?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용지 같은 경우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유자원, 바다의 어족자원 같은 거 누구도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마구마구 물고기를 남획하게 되면 공동소비가 불가능하겠죠. 경합적이죠. 그러면 마구마구 물고기를 남획하게 되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죠. 소비의 외부 비경제가 됩니다. 긍정적 외부성 틀렸죠.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역선택과 도덕적인 문제가 출제됐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주의할 점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사전적 특성이죠. 특성. 사전적 특성. 감추어진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사후적 행동이죠. 행동.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것은 계약 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 역선택, 사전적 특성, 그렇게. 도덕적 해이, 그럼 뭐야? 사후적 행동,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감추어진 속성이다? 사전적 특성 아니라고, 속성이 아니라 사후적 행동, 감춰진 행동.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직업감독제도 역선택을 해결한다? 아니죠. 이제 이게 노동시장의 역선택은 뭐예요? 자꾸 그 생산성이 나쁜 노동자들만 취업하게 되는 현상,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역선택의 해결 방안 딱 이거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자기 정보를 보내는 거, 신호 발송. 그리고 정보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는 거, 뭐 한다? 선별. 이게 역선택 해결 방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의 도덕적인 뭐죠? 일단 취업한 다음에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될까? 뭐 감시, 감독, 직업 감독제도 해야 되겠죠. 직업 감독제도는 도덕적 해를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기초공제제도는 역선택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가 그 뭐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역선택이 뭐였죠? 자꾸 위험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사고, 이력 같은 거 조사하는 거, 이게 선별이죠. 이렇게 해야지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고요. 이제 도덕적인 뭐죠? 일단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뭐 운전을 거칠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행위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초공제제도. 이거 역선택을 도덕적으로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사고 금액을 다 전액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야, 너 있지 100까지는 가입자가 부담해. 그걸 100을 넘어서면 보험회사가 부담할 거야. 그럼 도덕적으로 방지하겠죠. 자, 우리 이제 상품 시장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제도 도입한다. 맞죠? 자, 그래서 그 뭐 KS 마크 같은 거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품질 보증 같은 거. 그렇게 되면 상품 시장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노동시장에서 교육 수준을 선별로 두는 이유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신호발송에서 자기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대학 졸업증, 성적표,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회계사 자격증, 간편사 자격증, 노무사 자격증, 계리사 자격증, 이런 것들 알리는 거. 그래서 알리는 거고, 이제 그게 시그널링이에요. 신호 발송이고요. 선별은 뭡니까? 선별은 알아내는 거. 정보가 없는 측에서 정보를 캐내는 거죠. 뭐 보험시장에서 과거의 병력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그 사고 이력 같은 걸 조사한다거나, 그래서 걸러대는 거, 선별이죠. 역선택을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정보제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뭐 경제학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딱 유일하게 2번 나왔어요. 언제냐면 2008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이제 23년도에 또 감정평가사에서 지금 정보제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정보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보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재화가 되는데, 뭐 책,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제가 되는 거고요. 이 정보제는 일단 잠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전환 비용이 매우 크게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책 있죠, 책.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수 교수님의 미시경제학을 쓰고 있고, 신경수 교수님의 거시경제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으로 거의 수요가 옮겨갈 수가 없지. 아무튼 그런데 동일하게 이렇게 독점 시장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교수님들의 교재에도 이런 곡선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신경수의 미시경제학, 신경수의 거시경제학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어도 다른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되면 잘 안 와닿아, 가슴속에. 신경수의 그 그림을 봐야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타 선생님으로 이게 옮겨갈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전환비용이 너무나 커요. 여기 잠겨버리기 때문에 옮겨가는 순간
떨어진다. 떨어져. 자, 그래서 잠김 효과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MS 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럼 한글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모든 그 파일들이 한글 파일이야. 그럼 갑자기 MS 워드로 전환할 수가 없겠죠. 잠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주위 친구들이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신경수 교수님 책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만 다른 사람 공부하고 있어. 따야 되겠죠. 걔만 시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이 자꾸 하는 것도 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파일을 공유하려면 공유해야 되는데 다 한글 파일인데 나만 MS 워드야. 그러면 따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남들이 하는 거 나도 같이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건 자, 이런 재화는 그 생산 비용이 엄청나죠. 초기 생산 비용이. 여러분들이 그냥 저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수십 년간 제가 대학 강단에 서서 엄청나게 검증받고 또 검증받고 탄생된 책이에요. 정말 피와 눈물이 섞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죠. 제본 비용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죠. 영화 같은 거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 엄청난 제작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비용이 들지 않죠. 그럼 그건 뭐 그걸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죠. 그러면 거의 파일 같은 것은 무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책도 제본 비용, 추가적인 제본 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수록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제다, 경험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경수의 경제학 교재가 정말 좋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 실제로 구입을 해서 책을 펴봐야 진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MS 워드도 내가 직접 사용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경험제다. 정의 피드백이다. 뭐냐? 어떤 단계에 이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뭐 1000만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석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신경수 교수님 책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 그걸 넘어서니까 시장을 전체를 다 석권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특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옳은 것은 골라보세요. 자,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재라고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재는 초기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크죠.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 그랬죠. 아까 소비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죠. 틀렸고요. 정보재는 이제 한쪽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쏠림 현상.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남들이 다 신경수, 너도 신경수, 나도 신경수, 모두 신경수 다 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보재의 경우 무료 견본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한번 견본 한번 써보세요. 화장품 같은 거 써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 버려. 그래갖고 그 제품을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료 견본을 나눠주는 것은 잠김 효과. 그 제품이 잠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